지금 받으신 자료 보시죠. 수업 자료. 거기 나와 있는 그림이 유아틱하다고 해서 내용이 유아틱한 것은 아닙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리란 무엇이냐 그랬으니까 금리를 살펴봅시다. 금리와 이자율의 차이점. 그럼 질문을 다르게 바꾸겠습니다. 금리와 이자율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응? 금리와 이자율은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리와 이자율이 같은 말이라는 것을 모르는 우리들이 만나서 금융을 해야 되니, 자, 금리와 이자율은 동의어입니다. 이자율을 정의해 보세요. 이자율이란 무엇이다? 아니, 매일 쓰는 이자율의 정의.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갑돌이는 임대인이라고 상황 설정하고요, 얼돌이가 임차인이라고 전제합시다. 그러면 갑은 을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빌린 거죠. 그럼 그 대가로 무엇을 지급하는 거죠? 임대료? 돈 맞아요? 돈 맞는데 우리는 조금 더 정확하게, 고상하게 임대료. 자, 임대료를 정의하세요. 임대료란 무엇이다? 집 사용 대가. 집의 사용료가 임대료라고요. 그러면 이자율이란 돈의 사용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까? 빌리게만 하고 투자는 안 합니까? 월급이 통장에 들어옵니까? 그럼 그건 투자한 거죠. 그러면 월급이 들어왔다는 말은 내 통장에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은행 입장에서 그 돈을 빌린 거죠. 은행 입장에 돈을 빌린 거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투자자가 되는 거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렸으니 그것을 사용한 대가로서 이자를 지급해 주는 것이고, 반대로 일반 투자자들이 은행을 찾아가서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에 돈을 빌려 썼으니까 그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예금 이자율, 대출 이자율 이렇게 구분 짓고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한번 정의해 봅시다. 인플레이션을 정의해 보세요. 인플레란 무엇이다? 질문을 다시 바꾸겠습니다. 자, 그냥 편안하게 지금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 나쁘다?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그럼 인플레이션을 정해봐요. 인플레가 뭔가요? 물가 상승. 우리는 인플레 그러면 물가 상승 이렇게 표현하죠. 자, 물가라는 단어. 실물 자산 가치를 줄여서 우리가 물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물 자산에 대립되는 말은 금융자산, 돈, 예금 이런 것들, 그런 주식 이런 것들. 그럼 금융자산에 대립되는 게 실물자산. 그럼 대표적인 실물은 어떤 게 있죠? 부동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기계도 있고 책상도 있고 이런 것들을 뭘 한다고요? 실물자산. 그런데 이 실물자산의 가치는 돈의 가치하고 반대됩니다. 반비례 관계입니다. 화폐자산 가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인플레라고 하는 것은 물가가 올랐다라고 했으니까 물가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락했다는 뜻입니다. 자, 돈의 가치가 왜 떨어졌을까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겁니까? 적게 풀린 겁니까? 많이 풀린 겁니까? 돈이 왜 많이 풀렸죠? 왜 시중에 돈이 많은 거죠? 개개인이 소비를
늘렸다는 얘기죠. 소비를 어떻게 늘렸을까요? 개개인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거죠. 소득은 왜 증가했을까요? 경제가 성장했으니까요. 자, 다시. 우리는 인플레 그러면 흔히 물가 상승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는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고, 시중에 돈이 많다는 얘기는 소비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뜻이겠죠. 소비가 증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인은 가계 소득이 증가를 해야죠. 근데 소득은 왜 증가했을까? 경제가 좋아졌으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정확한 정의, 경제 성장하에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물가가 오르는 것,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보고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표현이죠. 물론 부정적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자, 이게 정확한 인플레이션의 정의. 그러면 이 내용의 반대를 표현해 보세요. 경제 성장이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가면요. 경제는 침체하고, 여기는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고 했는데 반대가 되면 화폐 가치는 상승하고, 화폐 가치와 실물 자산 가치는 반비례니까 당연히 물가는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의 정반대죠. 이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디플레이션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게 6개월 지속되면 그 나라 경제는 망합니다. 아주 위험한 거란 뜻이에요. 그러면 인플레 아니면 디플레니까 당연히 인플레는 좋은 거죠. 자, 경제가 침체한답니다. 왜 침체하는 거죠? 자, 모든 것은 수요 공급의 논리입니다. 주가는 왜 오르죠? 살려는 자가 많으니까요. 주가는 왜 떨어지죠? 살려는 자가 적으니까. 오히려 가진 자들로 팔고 있으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부동산 가격은 왜 상승합니까?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많아서 그렇겠죠? 예, 금값은 왜 올라갈까요? 공급량에 비해 수요량이 많을 테니까. 100% 다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재화의 가격들은, 모든 용역의 서비스의 가격들은 수요 공급이 결정하는 거예요. 수요가 많으면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내려가고. 지극히 단순한 논리입니다. 자, 경제를 왜 침체한 거죠? 소비를 안 했다는 얘기죠. 소비가 감소했다는 얘기죠. 소비는 왜 감소했을까요? 가계 소득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러면 소비를 안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생산 라인에 놀고 있는 유휴 인력들이 많아지겠죠. 그럼 기업은 어떻게 할까요? 해고하겠죠. 그럼 기업에서 해고를 하면 가계 소득은요, 줄겠죠. 그럼 소비는 더 안 좋아지겠죠. 그 경제 악순환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자, 그러면 디플레가, 자, 뉴스를 듣는데 또는 신문을 보는데 디플레 조짐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 정부는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 금리를 내린다. 그러니까 정부가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전혀 말을 안 했지만 디플레 조짐이 있다라는 말만 딱 들으면 아, 앞으로 금리는 떨어지겠구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시간은 금융이고 대표적인 금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금리를 공부하는 건데 저 금리 하나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지금 오늘 공부할 거예요. 그 내용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가 되는 것들이고. 자, 그럼 이제 이 둘을 합쳐서 인플레와 디플레를 합쳐서 안 좋은 것만 얘기해 보세요. 경제 성장, 경제 침체. 화폐 가치 하락 상승. 화폐 가치 하락. 그럼 당연히 물가는 상승했죠. 이걸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럽니다. 이게 2년 전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는 지극히 단순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이게 시험 문제였고 이게 답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경제 용어들이 나올 때마다 관심 가지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1년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리가 서로 몇 번을 논하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플레 아니면 경제 상황은 인플레 아니면 디플레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최악의 상태죠. 최악의 상태고 아주 위험한 거고. 그럼 인플레는 좋은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인플레가 나쁘다고 말을 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인플레 정의를 다시 잘 보세요. 인플레라는 게 어떤 건지.
어떤 건지 파악했습니까? 자, 막둥이들이 빨리 잘 안 보입니까? 아, 막둥이. 본인 명의의 부동산은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 왜 웃어요? 어떻게 합니까? 정려받은 게 많은지. 아니, 막둥이를 너무 무시한다, 사람들이.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없다? 그러니까 본인 명의의 재산은 뭐가 있습니까? 통장이 있다, 없다? 통장은 있죠. 안에 돈은 얼마 있다? 아니, 어쨌든 적든 많든 있는 거죠. 자, 잘 봐요. 우리 막둥이는 현금을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런데 보세요. 부동산 가지고 계시죠? 자, 가지고 계시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어떤 분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동산은 부동산이 없는 대신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인플레가 발생했습니다. 상황 설정해봐요. 부동산을 가진 자는 갑자기 재산이, 네. 현금을 가진 자는 오히려 재산의 가치가. 그래서 인플레가 발생하고 난 결과는 빈부격차가 더욱더 커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는 끝없이 인플레이션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이 말로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인플레가 발생했을 때는 가진 자가 일단 좋았다라는 경험들이 온몸으로 체득되어 있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플레이션 자체를 가지고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인플레이션의 근본적 전제는 경제 성장인 거니까 이건 좋은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인플레가 발생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현금을 보유해야 되는 겁니까? 실물을 보유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요, 실물을요. 그래야 내 재산을 지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서민들은 대한민국의 중산층에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대부분 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은행에 있는 현금 정도를 보유한 게 거의 전 재산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다주택자들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럼 인플레가 발생하면 다주택자들의 재산은 엄청 늘어날 것이고 상대적으로 중산층들은 더욱더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이고 정부가 이거 해결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현 정부가 들어선 6개월 동안 지금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주된 목적은 다주택에 대한 제한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을 많이 가진 자들에게 정부는 뭐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까? 주택 시장에 내어놓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뒤에 가서 좀 다루기로 하고요. 자,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앞으로 갑니다. 자, 금리다 그랬습니다. 금리는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돈의 사용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자율이 올랐다면 이자율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되었다는 뜻일까? 그러니까 돈의 사용료, 다시 말하면 돈의 가치. 이번에는 적금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은행 가서 정기적금에 예약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이자를 몇 프로 주겠다라는 것을 제시를 하던가요? 그리고 표시되어 있던가요? 그걸 표시이자율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2% 주기로 했답니다. 자, 그래서 나는 1년짜리 1년 만기 정기적금에 가입을 하고 1년 동안 예금을 쭉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2% 이자를 받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정기적금을 불입하는 그 기간 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인플레가 1% 발생했답니다. 자, 1년이 지난 후 우리는 은행으로부터 몇 프로의 이자를 받는다. 몇 프로? 약속에서는 2% 받겠죠. 실제는 몇 프로 받는 거다? 1%. 이유는 인플레는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니까 내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것은 2%지만 실제 내가 받은 것은 1%밖에 안 된다. 자, 그럼 잘 봐요. 인플레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됐다고요? 떨어졌다고요.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자율은 어떻게 하는 것이 원칙일까요? 올라가야죠. 그럼 저 경우라면 은행은 이자를 몇 프로 줘야 됩니까? 최소한 3%는 줘야죠. 그래야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이 손해를 안 보는 거죠. 나는 은행에다가 예금하고 2%를 받았는데 물가가 3% 뛰면 인플레가 3%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나는 1%만큼 손해봤다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은행에 예금을 했고
은행은 나에게 이자율을 지급하고는 있습니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나는 유리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자율이 인상된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는 뜻이라고요? 이자율과 돈의 가치는 반비례구나 인지해요. 이자율이라는 것과 돈의 가치는 반비례다.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자율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자율로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의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던가요?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인플레이션이 기본 천재니까. 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20년을 살았던 100년을 살았던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살면서 인플레를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경제 상황들은 다 배제시킨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지금 이 순간까지 끝없이 인플레이션 속에서 살았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요. 우리는 경제 성장을 꾸준하게 해왔던 나라니까. 전쟁 이후 꾸준하게 경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끝없이 인플레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나라고요. 또 그것도 급격한 인플레였죠. 60년대, 80년대,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지나치게 급격한 인플레. 그럼 60년대에서 80년대에 지나친 인플레를 경험했다면 현금을 가졌던 서민들은 날이 갈수록 재산은 쪼그라들었다는 얘기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던 가진 자들은 갈수록 이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시절은 그래서 빈부격이 아주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대, 2000년대를 접어들면서 점점 정보라는 게 공유되면서 이제 가진 자만 그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없는 자도 그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군가가 급격한 이익을 얻기는 힘들어진 시대고요. 자, 다시. 자, 이자율 자료표가 정리 하나씩 하고 갑시다. 금리라고 하는 것은 저런 거야. 그리고 금리가 상승했다는 뜻은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이구나. 자, 1페이지. 1번. 금리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4줄 확인하시고요. 그림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금리란 돈을 빌린 사람은 일정 기간 돈을 빌려 쓴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데 이것을 이자라고 한다. 이 비율을 이자율이라고 한다. 두째 줄 뒷부분입니다. 적 찾았습니까? 그 다음부터 시작. 체크해 놓읍시다. 그리고 이자는부터 마지막까지 쭉 확인하세요. 뭐라고 정리되어 있는지. 제일 아래에서부터 한 칸 위에, 제일 아래에서 두째 줄, 제일 뒷부분. 영어 관람 외식 찾았습니까? 네. 자, 그 뒤에 현재라는 단어 찾아요. 현재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시작. 현재 소비를 체크해 놓읍시다. 그게 경제학적인 점인데. 친구하고 동거래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응? 안 해봤다는 얘기, 안 해봤다고 하시는 분은 돈이 없는 겁니까? 친구가 없는 겁니까? 자, 친구하고 동거래하면 되돌려 줄 때, 돈을 갚을 때 이자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이자를 안 줬습니까? 자, 이제 그 친구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한 달 전에 10만 원 빌려줄 때는 방금 읽어보신 것처럼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포기한 거예요. 본인의 옷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대가로 여러분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돈을 갚았다면 한 달 동안 인플레가 발생했겠죠. 그럼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죠. 원금을 준다는 건 상당한 위험한 생각이라는 얘기죠. 원금을 준 거 아니죠. 그죠? 따져봐요. 이 기간 동안 만약 10%의 인플레가 발생했다면 여러분들은 10만 원 빌리고 얼마를 갚은 겁니까? 9만 원 갚은 거예요. 아주 잘못된 행위를 한 거예요. 그 친구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안 보려고 하겠죠.
만나자 그러면 쌩 까는 거죠. 전화 오면 안 받고. 꼭 할 때는 이자를 주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이자를 주십니까? 이자를 주는 대신에 술을 사죠. 이자의 10배를. 그러니까 이자를 주는 게 훨 낫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자라고 하는 거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진다고요. 왜 떨어진다고요? 기본적인 게 인플레이션. 근데 인플레는 왜 발생하는 겁니까? 경제가 성장하니까. 경제가 침체하면 인플레가 발생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외환위기는 우리나라는 인플레가 발생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경제 성장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한다면 우리는 늘 인플레 속에 살고 있는 것이고, 인플레 속에 살고 있어야만 그 나라는 어찌되었든 간에 경제는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인플레가 발생해야죠. 그러나 급격한 것은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60년대, 80년대 그런 급격한 경제 상황이 생길 때는, 그럴 때는 빈부격차 자체가 너무도 커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림을 보시면 거기에 예금이라는 단어하고 대출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림 속에. 그럼 그 뒤에다가 단어 하나만 갖다 붙이면 되겠죠. 예금 금리, 대출 금리. 예금 이자율, 대출 이자율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는 내용의 제목이 뭐라고요? 금융. 우리는 이제 부동산 금융을 하는 건데 일단 오늘은 금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금융은 모든 주체가 누구? 금융의 주체는 누구? 차입자, 대출자. 자, 금융이라는 제도는 대출자, 은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까? 차입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까? 차입자를 위하다가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누구를 위한 제도? 무조건 은행. 대출자를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항상 금융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주체가 여러분들이 은행이 돼야 돼요. 그래 내용 이해가 쉬워지는 겁니다. 자, 예금. 누가 한 거죠? 내가가 아니고 투자자가. 투자자가 한 거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받은 겁니까? 빌려준 겁니까? 받은 겁니까? 받을 숫자를 써줘. 이 구닥다리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신금리 이렇게 말하죠. 받을 숫자요. 그런데 빌려줄 여자를 써서 여신금리 이렇게도 말해요. 용어 하나 정도는 봐놓읍시다. 그러니까 수신, 여신은 은행 입장에서 기준이 되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받을 숫자, 빌릴 여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연결해 봅시다.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예대금리. 그러니까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이런 단어들이 절겨 놓을 겁니다. 예대금리 차이가 뭐 몇 프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은행에, 자,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해봅시다. 은행에 예금하면 요새 몇 프로 주던가요? 이자를? 지금 1%대 이야기하시는 분은 한 달 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 말해보세요. 2.3% 주던가요? 자, 그렇게 하고. 정확할 필요 없으니까. 제각각 달라요. 상품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은 5%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근데 보통 대출금리 몇 프로 달라 그러던가요? 3.7.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은행은, 자, 우리가 은행에다가 투자를 하면 은행은 2.3%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 그 돈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는 3.7을 받는데요. 차이가 발생하죠. 그 차이가 은행의 수입이죠. 그래서 예대금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대금리의 차이가 은행의 수익이 되는 거고, 그런데 예금금리는 잘 안 올라가는데 대출금리는 팍팍 오른다라는 것. 얘가 1% 오를 때 얘는 2, 3%씩 올라가니까 은행은 오히려 금리가 올라갈 때는 은행의 수익이 훨씬 커진다고요. 자, 향후 우리나라 금리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갈 겁니다. 자,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은행이 정부가 기준금리를 발표를 하는데, 지난 10월 한국은행 총재가 말하기를 빠르면 11월 달, 늦어도 내년 1, 2월 달에는 인상을 하겠다 그랬고,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서너 번 정도 올리겠답니다. 앞으로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우리 금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상승한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기는 좋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겁니까? 자, 다시. 정부는 금리를 올리겠다고 했죠? 그럼 2008년도 대한민국 경제는 좋아진다는 겁니까? 나빠진다는 겁니까?
경제가 나빠지는데 금리를 올려서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 생각일까요, 정부가? 그럼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을까요? 돈은 어디서 찍어냅니까? 얼씨구? 조폐공사. 애들 할 때 돈은 한국은행이 찍어요. 그럼 큰일 납니다. 조폐공사가 찍는 거고. 한국은행의 1차적 목적은 물가 안정. 한국은행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1차적인 목적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어떤 지표를 이용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겁니까? 금리. 지금 금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정부가 앞으로 경제가 성장할 거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한다면 한은에서는 2018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예측을 했습니다. 최근 이거 수정했죠. 3%로 수정했습니다. 경제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겨우 0.2%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죠. 엄청난 돈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면 돈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겠네요.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겠네요. 그럼 시중에 돈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많이 풀려 있다는 거죠. 그럼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그 돈을 한국은행으로 다시 가지고 들어가겠다고요. 그러면 돈이 상대적으로 많이 안 풀리겠죠.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조금만 떨어질 것이고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조금만 올라갈 거니까 한국은행의 목적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우리는 오늘 금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예요. 이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기준금리를 한 달에 한 번씩 결정합니다. 동결할 수도 있고요. 인상할 수도 있고 인하시킬 수도 있고. 근데 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안 들어본 게 아니라 몰라서 안 들렸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말을 해야죠. 뉴스를 틀면 튀어나오는 얘기인데 라디오를 들으면 튀어나오고 신문을 보면 튀어나와 있는 단어인데 매일매일 이걸 못 봤던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모르면 원래 안 들려요.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일단 들릴 겁니다. 금통이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금통위원들이 모여서 논쟁을 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엄청나게 우수한 국내외 정보가 몽땅 제공됩니다. 그럼 이들은 엄청난 정보들을 가지고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동결할지를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금융통화위원과 친해지면 엄청나게 좋다는 뜻이에요. 국내외 아주 우수한 정보를 받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이용해 주식에 투자를 물론 안 한다고 일단 전제하고요. 윤리성을 전제로. 그러나 하고 있겠죠. 그럼 그들은 누구보다도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금융통화위원들이 받은 이 정보를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설령 제공을 해도 해석이 불가능할 겁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이분들이 금리라고 하는 지표 하나를 가지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10월달 한은 총재가 말하기를 앞으로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경제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경제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투자처를 말을 해준 거예요. 엄청난 정보를 제공해 준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관심이 없죠. 이유는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금리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금리라고 하는 것은 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몸의 피와 똑같아요.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영향을 줄 거니까요. 지금 점점 더 나올 겁니다. 금리가 움직이면 환율이 변할까요? 금리가 변하면 주가가 변할까요? 금리가 변하면 가계 부채가 변할까요? 국가 부채가 변할까요? 전부 다 변합니다. 저거 하나 가지고. 가만히 앉아 금리 하나 움직였을 뿐인데 가계 부채가 변하고 국가 부채가 변하고 전부 다 변하는 거예요. 시장 물가도 변하고 장바구니 물가도 변하는 것이고. 자,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여기로 되돌아와요. 용어 하나는 다시 보고 가야 되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예대금 자주 접할 것이고
이 용어는 이 용어는 시험과는 관계없습니다. 자꾸 이제 매스컴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단어를 대체로만 헷갈려하는 것이 자꾸 본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럼 반대가 딱 돼버린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받을 숫자, 빌려자, 빌려준다는 뜻이니까 은행 입장에서 그리고 보고 하는 겁니다. 그 차이. 자, 자료 2페이지 갑시다. 이번에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제목은요. 즐겨 쓰는 용어죠. 우리 시험에서도 나옵니다. 그림을 먼저 보시면 좀 더 편합니다.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 이자들이 발생하는데 복리는 그 이자가 또다시 이자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복리. 자, 그림 위에 있는 내용들 모두 확인합니다. 이게 우리 시험 기출지문입니다.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는 복리를 적용한다. 이게 기출지문입니다. 연금의 미래가치는 1이 뒤쪽에 들어가고 현재 가치는 1이 앞쪽에 들어갑니다. 연금들은 그 1이 분자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렇게 공부할 거라고요. 자, 분모에는 R, 레이트 그럽니다. 이자율입니다. 제배 금리. 저 이자율을 그냥 레이트라고 쓰고요. 1 플러스 R에 N승. N이라는 말은 기간. 5년이면 5성, 10년이면 10성. 마이너스 1. 이게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라는 얘기입니다. 자, 자료 들어갑니다. 핸드폰 올리시고 계산 기능 켜세요. 핸드폰 올리고 계산기 기능을 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눌러서 합시다. 자, 그림 바로 위에 예를 들어 이렇게 했습니다. 1,000만 원을 연 10% 5년간 예금을 한다고 전제했을 때 단리 계산 방식을 보세요. 1 더하기 0.1 곱하기 5 돼 있습니까? 그 계산기에 똑같이 누르세요. 1 더하기 0.1 곱하기 5. 나왔습니까? 숫자? 얼마 투자했다고요? 1,000만 원 투자했죠? 예, 곱하기 1,000만 원 누르세요. 그렇게 하니까 1,500만 원 나오죠? 예. 자, 그렇게 구한 거예요. 그런데 복리 방식 보세요. 1 더하기 0.1에 5성이죠? 그러니까 1.1이죠? 1.1을 5번 곱해보세요. 1.1 곱하기 1.1 곱하기 5번 누르세요. 1.1을 5번 눌렀습니까? 예, 곱하기 1,000만 원 하세요. 그럼 거기 있는 것처럼 1,611만 원 나옵니까? 예, 단리와 복리 안 나옵니까? 그 핸드폰 계산기 기능이 문제가 있는가 봐요. 버려요. 다른 핸드폰으로 바꿔요. 자, 그러면 단리, 복리 차이 보세요. 복리가 금액이 커지죠. 자, 그러면 칠판으로 와서 이 지문이 온지 X인지 결정해 보세요. 방금 계산 문제에서 확인했는데요. N성 되어 있네요. 어디서 그 N성 처리했습니까? 복리였어요. 그래서 이게 옳은 지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단리와 복리의 차이.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1,000만 원 투자했는데 이자 몇 프로 주기로 했습니다? 10%.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오죠? 100만 원 나오죠. 그 원금이 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곱하기 1.1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은 뭐죠? 원금. 그래서 앞으로 개론 계산할 때마다 개론 계산 문제에서 1이라는 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거는 원금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자율 10%만 적용하면 이자 금액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도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1.1 이렇게 그래서 1 플러스 R 이렇게 표현한다.
아, 단리와 복리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직접 본인이 한번 계산을 해봐야 이런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예. 자, 그 다음 2번 갑시다. 2번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칠판으로 봅시다. 앞서 예를 들었던 거 다시 봅시다. 우리는 정기적금에 가입을 하면서 2%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그 기간 동안 물가가 1% 상승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의 이자를 받았습니까? 2%. 그럼 명목 이자율. 실제로는 몇 프로 받았습니까? 1%. 그게 실질 이자율. 자, 그럼 차이점 말해보세요. 명목과 실질의 차이. 하나는 인플레이션 반영했고 하나는 인플레 반영 못했고, 인플레를 반영한 쪽은 어느 쪽? 실질. 인플레를 반영 못한 쪽이 명목. 칠판으로 옵니다. 칠판. 자, 신고 있는 신발 가격이 얼마입니까? 3만 원. 언제 신발 산 거죠? 한 달 전에. 잘 보세요. 지금 뭐라고 하는지. 자, 위에 옷 얼마죠? 예, 언제 산 거죠? 작년에. 보세요. 우리는 한 달 전에 사든 1년 전에 샀는데도 명목 가치만 얘기해요. 실질 가치가 아닌 건지 아시겠죠? 그럼 실질 가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신고 있는 신발과 똑같은 것을 매장 가서 확인하고 거기다 그동안에 감가된 것을 차감한 게 실질 가치죠. 우리는 늘 명목 가치에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실질 가치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울을 안 보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거울을 안 보면 나는 늘 내 머릿속에 내 학창시절의 얼굴만 기억하는 거예요. 명목 가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자, 봅시다. 금리는 돈의 가치 변동, 즉 물가 변동을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실질금리와 명목금리로 구분한다. 두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또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합니다. 이 속에는 인플레가 반영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 반영해야 되고. 그럼 실질금리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명목 마이너스 인플레. 이렇게. 이걸 알아야 시험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죠. 명목은 실질 더하기 인플레다. 그런데 여기는 금리라는 단어가 붙었을 뿐이지 명목과 실질이라는 단어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가치, 실질가치 이렇게. 자, 그 다음 세 번째 갑시다. 3번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칠판으로 오세요. 표시이자율 몇 프로? 표시이자율 몇 프로? 2%. 실제로 몇 프로 받았다고요? 그거는 유효이자율. 자, 봅시다. 표시이자율은 국채나 회사채의 정권에 얼마만큼 지급하겠습니다라고 명시해 놓은 이자율이고요. 유효이자율은 실제로 지급받거나 부담하는 금리를 실질 또는 유효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쪽 3페이지 갑시다. 세 번째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리가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주가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수요와 공급의 관계겠죠. 그래서 결과 수요가 많으면 주가는 오를 것이고 공급이 더 많으면 주가는 내려갈 것이고. 부동산을 리얼 에스테이트라 그럽니다. 자, 부동산 가격입니다. 얘는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거죠. 미분양이라는 것을 경제학적으로 설명하세요. 미분양 무슨 얘기죠? 수요자들이 안 사겠다고 의사표시한 거죠.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럼 공급자는 다시
소유자가 원치 않았으니까 소유자가 원하는 만큼의 가격을 인하시켜서 다시 나와야죠. 맞는 겁니까? 그런데 미분양된 주택을 정부가 몽땅 사들여가지고 이것을 임대주택으로 돌려버리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거 맞나요? 건설회사는 고민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일단 건설회사 팔아보고 안 되면 정부한테 사달라고 요구하고 정부는 사주고, 그러면 건설회사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거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막은 거죠. 그게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걸 막 사들인다는 겁니다. 누구 돈으로요? 무슨 나라 돈입니까? 우리 돈이죠. 근데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 얼마 줬는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낸 돈을 가지고 그딴 식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정책인 거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고는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겠습니다만 정말 이거는 잘못된 거죠. 예. 우리 돈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개입해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뒷돈은요, 조심해서 말하세요. 잡혀갈 수 있습니다. 뒷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가 5년이 지나고 대통령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그 건설회사하고 좋아질 겁니까? 나빠질 겁니까? 참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자, 그럼 금리로 갑시다. 그럼 금리의 논리도 똑같겠네요. 수요와 공급의 관계로 구성되겠네요. 자, 우리 개개인은 금리를 결정하는 수요자다, 공급자다. 응? 정확히 말하면 수요자가 될 수도 공급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자, 우리는 은행에 돈을 예금하죠. 그럼 우리는 투자자죠, 투자자. 우리가 은행에 예금해 놓은 돈을 가지고 또다시 은행이 다른 데서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은 이 자리에도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도 있는 거고. 자, 통장에 한 달에 한 번씩 돈이 들어오죠. 그죠?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은행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은행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금을 공급해 온 거죠. 맞습니까?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그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머물러 있습니까? 아이고, 은행은 이게 문제예요. 돈이 들어왔는 줄 알고 뭐 쓰려고 하니 빌려주려고 했더니 다 빼버리고 없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 개개인은 공급자이고, 이 되는 거고. 그럼 역시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은행가 돈 빌려달라는 사람 많으면 금리 오를 것이고, 반대로 돈이 많으면 금리는 떨어질 것이고, 모든 것은 시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건 시장이 다, 수요와 공급이 다 결정하는 건데. 자, 거기는 그림을 먼저 봅시다. 그림을 보시면, 자, 기업 투자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칠판으로 오세요. 기업이 투자를 한다면 금리 결정 과정에 수요자가 된 겁니까? 공급자가 된 겁니까? 응? 기업이 투자를 한다고요. 미국 현지에 현대자동차 생산 공장을 짓고요. 중국에 생산 공장을 짓게 되면 기업은 돈이 필요하죠. 은행가 돈을 빌려야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따라서 그림 뒤에 자금 수요가 증가했다고요. 금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승하는 거죠. 자, 오세요. 우리 개개인은 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랬죠. 자, 우리가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계속해서 은행에 머물러 있도록 만들어 준다면 공급량이 어떻게 될까요? 많아지겠죠. 그럼 금리는 떨어지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찾아 쓴다면서요. 그러니까 보세요. 소비 증가랍니다.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계속 투자를 해둬야 되는데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 빨리 빼서 어떻게 한다고요? 써버린다고요. 그럼 소비가 증가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 공급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감소한 거죠. 그럼 금리가 상승한다고. 금리를 결정하는 이런 것들이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시 원칙대로 가는 겁니다. 왜 가계 소비가 증가한 거죠? 경제가 성장해서 가계 소득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럼 소비가 증가하니까 돈의 가치는 떨어지죠. 그러면 실물 가치는, 그럼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했으니 이자율은요? 지금 계속 연결이 되십니까? 논리적 관계 구성을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고 머릿속에 다 들어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 표정 항상 똑똑한 표정 짓고요. 자, 그게 금리가 결정되는 과정입니다. 그림 위로 올라가 볼까요?
흐름 위로 올라가니까 금리 결정에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이고요. 한 장 뒤로 넘겨볼까요? 2번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리의 변동 원인이랍니다. 좀 볼까요? 금리의 움직임은 저축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기업가들이 투자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등등등에 따라서 금리가 변합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갈로 1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단 그림을 먼저 볼게요. 그림. 자, 거기는 금리 상승, 금리 하락 그랬죠. 거기서 말하는 금리는 얘를 말하는 겁니다. 예금금리. 그럼 예금금리가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은행에 투자하실 겁니까? 더 많은 이자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축이 증가하는 거고,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투자할 이유가 없을 테니까 돈을 빼겠죠. 저축은 감소하고. 그 내용이 쭉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넘깁니다. 금리는 물가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앞서 계속 다루었던 내용들이니까 보시면 되고, 3번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가 간의 자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 자, 그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미국 대통령 참 독특하죠. 우리나라 오자마자 뭐라고 그러던가요? 자기 나라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왔다고. 독특한 사고를 가진 분이에요. 자, 우리나라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 1% 주고, 미국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면 이자를 1% 준다고 전제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뭐 애국심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이유를 말해보세요. 은행이 가까워서요? 내 집에 앉아서 미국의 주식을 사는 거고요. 내 집에 앉아서 미국의 부동산 살 수 있고, 내 집에 앉아서 미국 은행에 예금할 수 있는 세상에 거리가 가깝고 멀고 있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자, 한국 금리와 미국 금리가 동일하다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달러들은 계속 한국에 머물러 있을까요? 빠져나갈까요? 빠져나가겠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미국 은행에. 이유는요, 수익은 동일한데 안전하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을 제외한 아시는 분들이 외국에 있으면 전화해 보세요. 그 사람은 전부 우리나라 전쟁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한국은 위험한 상태 아닌가요?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달러가 유출되는 거죠. 그러면 국내 달러 보유량은 적어지죠. 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달러 보유량이 적어지면 달러 가치는 올라갑니까? 우리는 그것을 환율 인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율이 인상되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떨어졌죠. 수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리해진 겁니다. 우리 제품 가격이 싸진 거니까 팔아먹기는 유리했죠. 반대로 수입하는 경우는 돈을 많이 주고 수입을 해와야죠. 그럼 그 제품이 국내에 들어오면 가격은 어때요? 비싸죠. 인플레를 수반합니다. 국가 부채는요? 국가 부채는 오른다고요. 우리 가게요. 우리 집 수지는 감소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저 상태에서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가봐요. 외국에 여행 갈 때는 우리나라 돈 가지고 처리가 가능하던가요? 그러니까 우리 늘 환전시켜서 가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갑니까? 달러 가지고.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돈은 기축통화가 아니라서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나 거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돈, 기축통화. 우리나라 국민들이 북한의 금강산을 가더라도 우리나라 돈 가지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불행하게 달러 가지고 거래합니다. 북한 돈 가지고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단지 금리 하나 움직였을 뿐인데 우리 가계 수지를 적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는 종전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지고 여행을 가야 돼요. 똑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단지 금리 하나 움직였는데 국가 부채에 문제가 생깁니다. 금리 하나 변했는데 인플레이션을 수반합니다. 실업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용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미분양을 발생시킵니다. 금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지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금리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늘 관심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만 최소한 내 재산을 지키죠. 재산을 증식시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지키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금리를 올리겠다 내리겠다 하는데 뭐 그렇나 보지 뭐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주 자 이런 상황. 자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1.5 내지 2% 정도의 금리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지난 40년간 우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국 금리가 1%, 우리는 보통 2.5에서 3% 이렇게 유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런데 지금 현 시점을 따지면 차이 없습니다. 우리는 1.25고 얘네들은 1입니다. 0.25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미국이 최근 금리를 올려서 그전에 0.7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럼에도 달러가 빠져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한국 경제가 그만큼 근실해졌다는 의미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달러들은 국내에 어디에 들어와 있을까요? 부동산 투자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어디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주식 투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은행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주식을 처분을 안 했을까요? 응? 우리 주식은 여전히 향후 상승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죠. 쟤네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여전히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본 거니까 안 뺀 겁니다. 왜 우리나라 부동산 처분하고 달러 가지고 안 나갔을까요? 여전히 부동산 가격은 더 상승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니까 안 빼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안 뺀 게 아니고 자기들을 위해서 안 뺀 거니까요. 그만큼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근실해진과 동시에 여전히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투자처로서도 매력이 있는 상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즉 하나, 금리 하나, 금리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생겼느냐? 미국 경제는 좋다고 하던가요? 나쁘다고 하던가요? 미국 경제는 좋아요. 누가 나쁘다 그러던가요? 트럼프가요? 자, 미국 경제는 좋아요. 그래서 금리를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참 봅시다. 지금 이제 1.25에 1인데 미국 금리가 올라가서 2%가 되어버리면 우리보다도 높지 않습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달러는 무진장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올려야 돼요. 금리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대외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도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겠다는 것이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금리라고 하는 건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고요. 똑똑해지는 자신이 느껴집니까? 느껴집니까?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재미있나요? 재미없나요? 그래요. 그럼 합격해요. 자, 넘깁시다. 사 번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융. 내용 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융 이렇게 하면 먼저 머릿속에 어떤 단어가 딱 떠오릅니까? 응? 은행. 또요. 은행도 맞고 주식도 맞고 돈도 맞아. 돈이라고 하신 분이 경제적 마인드가 뛰어나신 분이에요. 금융은 은행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은행은 금융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금융이라는 말은 돈을 얘기합니다. 돈. 금융이라는 말은 자금, 융통이라는 말을 줄여서 금융 그럽니다. 자금이라는 게 뭐죠? 돈.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에 돈이라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도 돈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좀 그 사람 품위가 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고상한 척 하려고 자금 이렇게 만든 거예요. 돈. 융통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즐겨 쓰는 거죠. 융통. 융통한다, 빌린다. 그럼 한쪽은 빌리면 한쪽은 빌려준다. 그럼 융통이라는 말은 돈이 움직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자금 융통이다. 금융이란 돈의, 이렇게 쓸게요. 돈의 흐름. 흐름이 무슨 말입니까? 누구는 빌려가고 누구는 빌려주고
그게 흐름. 돈이 움직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금융. 밑에 그림 한번 구경해 볼까요? 은행이 보입니까? 보험사도 보이고 기타 등등 투자회사들, 투자금융회사들 보이고 몽땅 묶어서 그냥 금융기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금융권이다 보니 이렇게 부르는 거죠. 거기다가 금융에 관련된 제반 법규들 이 등등등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금융제도라고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금융 그러면 은행 이런 말은 사실은 정확한 거 아니죠. 금융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돈. 돈. 정확히 말하면 돈의 흐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던가요? 우리 많이 들어봤던 용어. 이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돈의 흐름이 그래요. 잘 안 된다는 거죠. 왜 돈이 잘 안 흘러갈까요? 돈이 안 흘러가는 이유. 일단 첫 번째, 빌려달라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돈이 잘 안 돈다는 돈이 어느 날 다 증발돼서 없어진 겁니까? 아니죠. 돈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죠. 근데 뭐가 문제라고요? 원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하는 자가. 그러니까 수요가 발생을 해야 될 텐데 수요가 발생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유는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월급 개념이죠. 한 달에 한 번씩 급여를 받는 거죠. 이걸 유럽처럼 주급으로 바꿔보세요. 주급으로, 주 단위로 주면. 그럼 소비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훨씬 증가합니다. 자, 이게 월급이라는 개념은 비합리적인 거예요. 돈을 받는 그 순간부터 한 달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뭐 하는 겁니까? 세이브를 시켜놓는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점점 뒤로 가면요. 돈을 마음대로 쓰는 거죠, 이제. 며칠 있으면 또 돈 들어올 테니까. 근데 우리 현실은 바로 다 쓰죠. 나갈 때를 미리 결정하고 있으니. 자, 생각, 우리는 왜 미리 돈이 다 나가는 거죠? 카드를 선결제하지 않았습니까? 미리 소비를 다 해서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 돈이 미리, 정확히 말하면 미리 다 빠진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주급으로 바꾼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는 이유, 그들은 그렇게 고민스럽지 않다는 거죠. 내가 이 주말에 이 돈을 쓰더라도 또 조금만 지나면 또 돈 받을 테니까요. 그럼 1급을 받으면 어떨까요? 최고입니다, 최고. 그러니까 우리 경제를 살리는 방법 1급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무슨 고민, 받아서 나가서 다 써버릴 거 아닙니까? 고민이 없죠. 왜 내일 또 받는데요? 예. 여러분들은 경제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제일 좋은 방법, 자녀분들이 용돈을 올려주는 겁니다. 얘네들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주면 주는 대로 다 써줍니다. 경제 성장에 아주 도움이 되는 놈들입니다. 오늘 가서 용돈을 급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에게 용돈을 주시더라도 어머님한테 주시면 안 됩니다. 안 씁니다, 그분은. 아버님한테 줘야 됩니다. 주는 쪽쪽이 다 써주니까요. 아버님보다 더 좋은 사람은 자녀고요. 이놈은 전혀 개념 없이 다 써버리고, 아버님은 조금 세이브 시키면 쓰기 때문에 아버님들은 거의 주는데 다 쓰시죠. 어머니들은 왜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집안이나.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용돈을 주는 것은 경제 성장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용돈은 단절시키시고 그 돈도 몽땅 다 아버님한테 용돈을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드리는 대로 다 써주십니다. 국가 경제에 아주 도움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가요? 주부님들이 많이 씁니까? 남편분이 소비를 많이 하던가요? 남편요? 그럼 남편한테 모든 경제권을 넘기세요. 그럼 그 집안은 주부가 돈을 많이 쓰면 주부한테 모든 경제권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 경제는 훨씬 지금보다 좋아질 겁니다. 자, 돈은 빨리빨리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동맥경화라는 것은 경제가 더 타는 겁니까? 안 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가 원인인지는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돈이 안 돈다는 것은 경제가 안 돈다는 것이고 경제가 침체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원래로 되돌아왔을 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용한 경제입니다. 그죠? 물론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고는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자, 다시 첫 번째 나왔던 진단을 다시 해봅시다. 한국은행이 예측하기를 내년 경제 성장률을 2.8%로 예상을 했다가 한 달 전에 3%로 올렸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은행은 어떤 예상을 하는 겁니까?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니까 화폐 가치는 더 떨어질 것이고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를 거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일단은 억제시키는 것이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 아닐까요? 그럼 어떻게 한다?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려서
시중에 풀리는 돈들을 빨리빨리 회수를 해 들어간다면 적게 떨어지고 적게 올라갈 테니까 그렇게 된다면 빈부격차에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 그래서 한국은행의 목적이 뭐라고요? 물가 안정이라고. 네, 물가 안정. 그들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물가를 안정시킨다고요? 금리. 그러니까 금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느 하나의 지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적인 영향을 다 끼치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기준금리가 동결된다, 인상된다, 인하된다는 정보를 줄 때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주고 나면 꼭 하는 총재가 멘트를 한마디씩 합니다. 그 하는 총재 그 멘트는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예요.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봐요. 그게 미래,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중요한 정보를 받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미래를 예측하는 데 보다 더 정확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자들이 주는 정보라면 민감하게 듣고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이 내 재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쉬었다 합시다.